역사에 불을 지필 에탄올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제 이름 뒤에 애자 들어간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에탄올입니다. 2019년에 이제 청년 역사의식을 세우자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슬로건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럼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럼 역사를 봐야 되느냐, 제가 좀 고민을 한 결과 일단은 수차적으로 좀 가보자 해서 오늘은 이제 조선 건국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이야기는 이제 고려 말의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고려 말의 상황 속에서 신진 사대부들이 개혁을 하게 되고 그 개혁을 하는 가운데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것입니다. 1170년을 기점으로 고려의 상황은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 내리막길을 걷게 된다는 것은 무신정변이라고 해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힘이 있다면 권력을 위해서 쿠데타가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라는 겁니다. 거의 이제 내리막길을 쭉 걷게 되면서 이제 좀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또 설상가상 몽골족이 침입하게 됩니다. 이 몽골족은 당시 그 중국 북쪽에서 이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려군이 이제 몽골족이 고려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북쪽에서 내려올 때 이 보니까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활을 막 엄청 잘 쏘는 거예요. 활도 너무 잘 쏘고 막 말 타는데 너무 빠르고 이러니까 고려군이 항전을 하다가 너무 두렵고 공포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후의 항전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몽골족에게 이제 항복의 손을 들어주게 되는 것이죠. 이제 1271년이 되면은 이제 몽골족이 원나라라고 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영토를 다 장악하게 됩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원나라가 이제 생겼고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고려가 어떻게 되느냐? 이 고려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습니다. 이 원나라의 부마국이 되었다는 것은 사위 나라가 되었다는 건데요. 원나라 황실에서 이제 공주들을 이제 고려 왕실로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왕실에서 왕은 무조건 이제 원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야만 그러니까 생존이 가능한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원나라가 고려는 이제 원에게 복속이 되었고, 이 복속이 되었다는 것을 못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고려 왕의 연호에 충성 충자를 붙이게 됩니다. 이 충성 충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에게 충성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건데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연에 이제 충자를 붙이면서 뭐 충혈왕, 충수강, 뭐 충해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이제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니까 왕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는 무조건 원나라에게 뭔가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원나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왕실은 그 원나라의 정책에 따라서만 이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고려 왕실은 원나라를 두려워했었는데요.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제가 그 당시 기록을 좀 보면은 어느 날 충해왕 시대에 원나라의 사신이 오게 됩니다. 이 사신이 한 고려 신하한테 너 변발을 좀 해야겠는데? 너 변발해. 이렇게 강요를 한 겁니다. 근데 고려 신하 입장으로서는 사실 이 몽골족의 풍습이 변발이, 여러분들 변발 아시죠? 못생겼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문화적 차이일 수도 있지만은 안 예쁘잖아요? 근데 안 예쁜 건 둘째치고 전통적이지 않을 뿐더러 이 전통적이지 않고 그 당시 고려는 몽골을 오랑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랑캐의 풍습을 따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이제 거부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충해왕이 그 신하를 발로 걷어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찍소리 하지 말라 이거예요. 절대로 몽골에게 거부하거나 이제 저항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왕이 스스로 몸소 보여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려 왕실이 이미 원나라를 두려워하고 이 원나라는 고려 왕실, 특히 왕에게는 생존을 부여해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이 원나라가 이제 정치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고려의 이제 내정 간섭을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떤 내정 간섭이 있었냐면 이제 보시면은 이 동령부와 쌍송 총관부 그리고 탐라 총관부가 있습니다. 이 총관부는 실제적으로 고려가
이제 원이 고려를 내정 간섭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이고요. 그 다음에 정동행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북쪽에서 이렇게 원나라가 올 때 이렇게 해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일본 정벌을 위해서 만든 기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사들을 징집해서 갔는지는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이 부분이 정동행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원에게 이용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주도 그러니까 탐라에서 말을 공수해 옵니다. 제주도 말이 참 튼튼하고 빠르잖아요. 거기서 이제 몽골족이니까 이제 말을 공수해 오고 또 응방이라고 해서 매사냥을 즐겼었거든요. 몽골족들이. 그럼 이제 그 응방을 이제 설치해서 이 매사냥을 이제 전국 곳곳에 설치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이 응방 관리자가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나라의 고려의 재물, 그러니까 고려에 많은 돈이든 뭐 짐승이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조공 바칠 것을 요구했었던 것이죠. 그럼 고려는 무조건 갖다 바쳐야 돼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돈이나 뭐 짐승만 그러면은 다행인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까지도 바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공녀라고 해서 이 처녀들을 이제 다 강제적으로 원에 압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기록에 따르면은 얼마나 그 공녀의 생활이 처참했는지, 엄마가 공녀로 나중에 끌려갔는데 아들이 거기를 원에 직접 가봤더니 엄마인 줄 못 알아보고 있었는데 엄마였던 거예요. 너무 늙었고 너무 피폐한 생활을 해서 못 알아본 거예요, 서로. 나중에 몇십 년 뒤에 만났는데. 그리고 고려의 딸 가진 부모들이 그 막 계속 울어대고 막 딸내미 이제 가니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아프니까 막 울면은 또 그 울음소리 때문에 고려의 울음이 아주 가득 찼다, 이런 기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나라 때문에 비참한 생활을 이제 고려가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벗어던지고 뭔가 원에게 도전하는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공민왕 때 그랬습니다. 이 공민왕이 내걸었던 그 개혁이 뭐였냐면 반원과 자주라고 해서 원나라에 반하고 고려의 자주성을 회복하는 것들을 이제 공민왕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연호를 보시면 이름이 공민왕이지 않습니까? 충이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변발 거부하고, 그다음에 몽골식 풍습 같은 것들은 무조건 반대하고, 또 쌍성총관부 아까 보셨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수복해 나가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파하고 또 외교를 단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개혁적인 왕이었고요. 개혁이 잘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 공민왕이 그 당시 정치 세계에서 상대해야 될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특히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원나라 황후가 된 고려인 출신 기황후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기황후가 이제 황후로 되면서 기씨 일파들이 고려에서 엄청 기세등등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세등등하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그 눈을 마주쳤는데 너무 저를 이렇게 아름답게 봐주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제가 할 말이 못하겠어. 기씨 일파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어떤 그 공민왕이 이 기씨 일파를 상대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민왕이 결국에는 이대로 내가 진짜 개혁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원나라를 택하고 그냥 안전하게 있을 것인가, 이 두 갈래 길에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고 있던 와중에 하필이면은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인 노국공주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컸냐면 이 공민왕이 제 아내가 죽고 나서 그 국정을 신돈이라는 한 승려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그 국정은 자 승려 네가 하세요, 신돈 네가 하세요, 이렇게 맡겨버리고 자신은 어디에 있냐면 그 절에 가서 기도하고 막 샤머니즘에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그 다음에 뭐 노국공주를 위해서 갑자기 무리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 공민왕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뭐 예를 들면은 자제위일 같은 거를 설치해서 귀족 자제들, 미소년 자제들과 함께 동성연애를 즐긴다거나 뭐 아무튼 굉장히
이 사람이 개혁적인 왕이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반개혁적인 모습, 아예 돌이킬 수 없는 모습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자제위 출신 홍윤이라는 사람한테 시해를 당하면서 공민왕은 죽고 공민왕의 개혁 역시 끝나버렸습니다. 끝나고 이제 그냥 다시 원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고려가 그냥 원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공민왕 이후에 이제 죽음 이후에 누가 등장하게 되냐면 우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즉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우왕이 그 당시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우왕을 대신해서 나라를 운영해줄 국정을 책임질 어떤 정치 세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잘 도와주면 모르겠는데 잘 도와준 것이 아니라 권력가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제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 투쟁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우왕이었고요. 그래서 이 권력가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는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권문세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원과 결탁해서 권력을 가진 귀족들이라고 우리가 칭하합니다. 당시 이 원나라 이전에도 이미 사실은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문벌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무신 정권에서 그 권력을 쟁취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있었지만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몽고어 통역관, 음방 관리자 등 이제 몽골과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대거 이 지배층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입이 되고 나서 사실 편입만 돼서는 이제 귀족이라고 불릴 수가 없고요. 귀족을 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속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권문세족끼리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여서 종횡관계로 다 이제 하나씩 엮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알고, 한 달이 건너면 장인장모고, 한 달이 건너면 사위고 이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권문세족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그 권력이라는 걸 하나 딱 갖다 놓고 자기들끼리 이제 뭐 빵 조각 이렇게 뜯어서 먹듯 그렇게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이 권문세족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고려에.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정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사사로운 정치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뭐 백성의 안녕을 위해서든 아니면 공적인 것을 위해서든 뭔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신의 권력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사사로운 정치를 펼쳤다라는 겁니다. 그 우왕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었냐면 바로 이인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육룡이 나르샤 보셨습니까? 그 육룡이 나르샤에 이인겸, 그 다음에 뭐 홍인방, 길템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이 모티브가 이제 여기서 온 건데 이 이인임, 영방, 그 다음에 인겸미 이 세 사람이 아주 그 당시 유명한 권문세족이었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이인임이 정말 진짜 당시 기록으로 보면은 참 나쁜 분입니다. 정말 나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저는 철저히 백성 입장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우왕을 보좌한다는 어떤 입장 아래에 자기가 이제 뒤에서 막 조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원나라가 그 고려 국왕을 우왕이 좀 의심스럽다. 출신 성분이 이 사람 공민왕의 아들이 맞냐? 아니면 신동의 아들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탈탈구라라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을 고려 국왕에 임명할 테니 당신은 이제 우왕을 폐위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서가 내려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원나라하고는 공민왕 때문에 이제 원나라하고는 이제 외교 단절이 되어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 원나라가 이걸 요구하니까 본인 입장이 불안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우왕을 보좌한다는 그 명분 아래에 자기는 정치를 잡고 있었는데 우왕을 놔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생각해서 낸 결과 일단 우왕은 정당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 고려국왕에 임명되기에 참 적절한 사람이다라는 조서를 보내고 이 원나라와 외교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원나라의 상태가 어땠냐면은 이미 원나라는 그 중국에서 어떤 힘을 좀 잃고 북쪽으로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이때는.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명나라가 들어와 있던 상태입니다. 이 명나라와 북원과의 관계에서 사실 고려는 공민왕 때는 이제 원나라의 관계를 단절했기 때문에 명과 그다음에 북원과 이 사이에서 뭔가 이렇게 갈등을 이제
이렇게 약간 간을 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왕과 외교를 재개한다라는 것은 이 신흥 강국인 명한테 군사적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무릅쓰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생존과 뭐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냥 이것들을 택해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 이인 말고도 이러한 검문세족들이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를 이용했고, 그 정치가 이용되니까 당연히 고려의 왕은 힘이 없었고 고려 왕실은 이제 기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검문세족들이 또 발생시킨 문제가 하나가 뭐였냐면 토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대토지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 토지 구분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냥 못을 하나 박아놓고 저쪽에서 저쪽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근데 그 당시 검문세족들은 그 땅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산과 강을 경계로 땅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러한 토지를 기반으로 대농장이라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 이곳에서 백성들한테 자, 너는 일해. 그리고 얼마큼 세금 걷어야 돼. 그래서 백성들한테 엄청난 세금을 걷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나도 살기 힘들었죠. 특히나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였냐면 이 전시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토지를 줍니다. 토지를 주면서 뭘 주냐면 이 수조권이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수조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의 어떤 땅을 받았다면 이만큼에 대해서 세금을 10% 정도 거둘 수 있는 권리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수조권이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이제 관직이 끝나면 은퇴를 하면 이걸 반납을 해야 돼요, 국가에. 근데 이 반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왕실에서는 이 사람 이제 퇴직했으니까 이제 반납이 됐겠지. 그러면 이 토지를 다시 저쪽 현직 관리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토지는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인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겸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토지를 2명 이상이 갖는 것을 겸병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겸병이 그냥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조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한 명이 아니라 2명, 3명한테 세금을 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힘이 들었냐, 그 백성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소득을 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소득을 100이라고 치면 그 100 중에 90은 이제 나라에 내는 거고, 그러니까 근데 그 나라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검문세족 1, 검문세족 2, 검문세족 3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10%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0%가 절대적이진 않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료 문제인데요. 이 관료 문제는 이제 관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방관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지방관을 파견할 때 검문세족이 저 이제 지방관으로 가겠습니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조시는 건 아니죠, 다들? 네. 조시는 거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지방관으로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개경에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세력을 딱 잡아놓은 게 있었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파견되면은 자신의 세력이 뭉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문세족은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검문세족이 안 가면 누가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약간 그 계급이 낮은 주민들이 가거나 아니면은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이 지방간의 임무는 뭐냐면 이 지방의 행정, 치안, 경제, 군사 모든 것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열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열정도 없어요. 열정이 없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지방의 검문세족과 결탁해서 백성들에게 불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등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지방간이 굉장히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럼 지방이 안정되지 않으니까 지방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럼 지방에서 컴플레인이 중앙으로 들어오는데 중앙도 상태가 마냥 좋지만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관료 문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 문제입니다. 군사 문제 참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냐면 좀 사진이 좀 그렇죠? 생긴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예, 나쁘게 생겼는데요. 나쁘게 그린 건지 나쁘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외구입니다. 외구. 그냥 우리가 항상 이렇게 나쁜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 외구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외구라고 하는데 이 외구들이 출몰하게 됩니다. 원래는 해안가 쪽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륙까지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내륙까지 침입했다라는 건 그 해안가에서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왜구들이 침입하게 되면서 이제 이 왜구들은 오면은 약탈은 기본이고 사람을 엄청 잔인하게 죽였어요. 손도 자르고 막 발도 자르고. 이거를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이 백성들은 안 그래도 지금 고문세족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요. 토지 계속 90% 이상의 세금을 내야만 해요. 근데 갑자기 대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으니까 먹고 살 게 없는데 왜구가 침입을 했어요. 첩첩산중이죠. 갑자기 엄청난 문제들이 백성들은 이제 막 이것들을 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은 이제 왜구랑 똑같이 행동하고 이제 왜구 옷을 입고 똑같이 약탈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으면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었지만 그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왜구들을 방어할 능력도 없었고 이 당시 고려에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군대가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군대가 따로 없었습니다. 이 군대라고는 이제 권문세족을 보위하는 사병만 있었을 뿐 정규군은 따로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서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니까 이 녹봉을 지급할 수 있는 토지가 국가 왕실의 어떤 그런 국고에는 없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토지를 지급할 수 없고 녹봉을 지급할 수 없으니까 정규군 편성이 어렵고 그래서 이 정규군을 결국에는 만들지 못하고 끝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 체계적으로 어떤 군사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지휘관도 없었고 근데 그러면은 이제 권문세족 사병들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이 권문세족 사병들은 본인이 그 지휘관에 따라서 받은 군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체계가 다른 겁니다. 그럼 체계가 다른 그 군대와 만났을 때는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가 힘들고 그 사병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그 권문세족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이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결국에는 그 군사들을 누굴 쓰냐면 백성들을 쓰는 거죠. 백성들은 하여간 뭐만 하면 그냥 쓰입니다. 뭐만 하면 그냥 쓰입니다. 이 백성들이 쓰이게 되면서 이 백성들은 평소에 농사만 지었는데 갑자기 전쟁 터지니까 나가래요. 그럼 나가면은 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그 나라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이 왜구 침입이 엄청난 난제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이 권문세족들이 횡포를 부리게 되면서 이 14세기 고려의 상황은 정말 최악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고려 국가 정교였던 불교, 그러니까 사상을 책임지고 있었던 불교가 있었는데 이 불교가 굉장히 폐단이 심했어요. 똑같이 뭐 생긴 거 다르고 이름만 다를 뿐 권문세족이랑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의 폐단이 이제 심각해지자 성리학을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나라에서 이미 성리학에 대한 연구들이 막 활발하게 있었을 때 이제 들어오게 되었는데 고려에 이것들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진사대부라는 거죠. 성리학의 좋은 점들을 이제 자기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이 성리학은 철저히 이제 현실 정치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정치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정치 참여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성리학의 사상에는 그 위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자세히 보면은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항상 생각했다. 그러니까 뭐 본인 권문세족들은 자신의 어떤 권력을 위해서 했다면 이 신진사대부 같은 경우에는 백성의 어떤 안정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를 펼쳤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말하는 세속성과 현실은 말 그대로 이 현실 안에서의 정치를 요구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의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복적인 것들, 그 다음에 샤머니즘적인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내가 잘하면, 뭔가 많이 빌면 뭐가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정치가 어려워진 부분들이 있었죠. 하다못해 우리가 공민왕을 보면은 공민왕도 결국에는 개혁을 벌이면서
이제 이 기복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좀 문제가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세속성과 현실 속에서 정말 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정치를 가져야 되느냐, 그럼 우리는 이 백성들의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특히 고려에서 공민왕이 성균관을 이제 따로 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성리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에서 계속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신진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새로운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현실 정치를 이 고려에 적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거의 조상님이세요.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원나라에서 과거 시험을 봤는데 급제를 해가지고 원나라에서 실제로 이제 신하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색이거든요. 근데 이 이색이 이제 그 홍건적 침입 당시에 다른 사람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막 남아있는데 고려 국왕 옆에만 꼭 붙어 있었어요. 지킨다고. 그래서 막 이 신진사대부 너무 괜찮은데 하면서 이제 고려의 정계 진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신진사대부들이 이제 개혁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이런 모습들을 이제 개혁을 해보고자 뭔가 이렇게 신진사대부끼리에서 이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개혁을 할 때 고려를 두고 개혁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왕조를 개혁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혁을 할 거냐, 그런 어떤 입장들이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의 경우에는 정몽주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었고 후자에는 정도전이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몽주파를 좀 구분을 해서 부르면 보수파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개혁파 신진사대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나중에 결말을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정권을 잡고 가기 때문에 이 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그럼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이 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은요, 무인 세력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개혁파 신진사대부와 무인 세력을 합쳐서 혁명파라고 좀 부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일단 임의로 부르는 거고요. 이 혁명파에 정도전이나 이성계 같은 인물들을 우리가 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떠냐면, 이 정도전은 10년 전에 거평부곡이라는 천민들 사는 그 집단에서 유배를 갔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유배를 가면서 단순히 공부만 한 건 아니고요.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가장 잘 알게 되고 또 백성들이 정말 이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도전은 그 백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그 신진사대부에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성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이성계 장군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장군이었습니다. 오죽하면은 백성들 그 자신의 군대들한테 너희들 어디 이렇게 출병 나갈 때 백성들한테 오이 한 개라도 뺏지 마라. 뺏으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이성계가 이성계든지 정도전이든지 대부분 이 혁명파 안에는 사람들이 도덕적이고 좀 정의로운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의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백성의 이제 지지를 한 몸에 받게 될 뿐더러 이 신흥 강국인 중국에서 명나라가 이 사람들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럼 이제 큰 나라가 인정을 해주었다라는 거는 이제 대거 이제 이 사람들이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1388년 8월에 그 도관찰 출척사라는 이름으로 그 혁명파 고위 관료들이 대거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가 누구 토지인지 어떤 토지인지 이런 것들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토지조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 토지 대장들을 다 가지고 와요.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웁니다. 이 토지 대장을 불태웠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그 땅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무너뜨리는 거고,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수조권 때문에 굉장히 백성들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 수조권도 다 부정을 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면 누구 건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세금을 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토지 대장을 다 불태워서 일단 다 무로 만들어놨어요. 여기서 이제 다시 지급을 시작한 겁니다. 토지 제도를. 그러니까 토지 제도와 뒤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관료 제도나 아니면 군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틀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과정법이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전식과와는 다른 체제인데요. 이 과정법도 똑같이 그 관료한테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녹봉을 지급하는 거지요. 근데 무조건 수조권은 10%로. 그래서 10%만 거둘 수 있게 했고, 반납제도 이런 것도 철저하게 구분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권문세족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이제 토지를 받았었지만, 이제 이 과정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한해서만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무분별하게 누군가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되지 않도록 이렇게 다 법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제개혁이 이루어졌고, 이 전제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건 기틀을 마련했다라는 겁니다. 이 토지 때문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관료 문제, 군사 문제, 정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잡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민생 안정, 그 다음에 군사제도 다시 수립하고 이 전제개혁이 엄청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뭐가 중요했냐면 의식주가 중요했습니다. 자기 먹을 거 잘 먹고 자기 입을 거 잘 입고 자기 따뜻하게 잘 수 있는 집만 있으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고려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 개혁을, 공민왕도 그 개혁을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신진 사대부들이 드디어 민생 안정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토지 개혁으로 인해서 엄청 좋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방관을 다시 이제 파견하는데요. 그 혁명파 고위 관료들이 누구도 안 가는 그 지방을 다 갔습니다. 그 도관제 추척사로 가면서 이 지방의 행정, 치안,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을 다 안정을 시켜놓고 와요. 그러면서 이 관료 체계도 그 피라미드식으로 해서 딱딱딱 명령 체계를 확정을 지어놓고 불필요한 관직이나 관청 이런 것도 없애고 그러면서 이제 그 무분별하게 나가는 돈들도 다 막고 이런 어떤 관료 문제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녹봉지급도 명확하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규군 편성을 시작했습니다. 왜 정규군 편성이 가능했을까요? 토지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드디어 이제 녹봉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군사 체계도 잡혀가고 또 지휘관들도 원래는 지휘관이 권문세족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절대 세습 안 되고 이제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뽑아서 지휘관 체계를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군사들을 이제 단순히 어떤 사병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말 공적으로 받아들여서 이 공적인 군사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병 혁파를 위해서도 굉장히 큰 노력들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고려가 권문세족이라는 그 집단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유화가 된 겁니다. 정치든 토지든 뭐 관료 체계든 군사든 다 권문세족 손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권문세족 손안에 있던 것들을 다시 국유화로 돌려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의 공공성이라는 것이 회복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나라답게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사실 이 토지개혁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 아까 토지대장 불태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사실 권문세족이 다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고려를 쥐고 있던 어떤 그런 뭐 불교라든지 뭐 토지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고려로 다시 나라를 시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392년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게 되면서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도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왕은 이성계였지만 조선을 만든 건 결국 정도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정도전이 이제 조선 경국전을 통해서 이제 본인이 얘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임금 중에는 유약한 임금도 있고 참 어리석은 임금도 있고 좀 자질이 뛰어난 임금도 있고 현명한 임금도 있다. 그런데 이 현명한 임금을 만드는 것은 그 누구의 역할이냐? 그것은 그를 보좌하는 이 신하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신하들이 정말 간언해주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재상 정치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상 제도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왕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놓은 거고 본인이 일단 재상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참고로 이 정도전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위민 사상에 입각해서 백성의 안정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도전의 생각이 참 위험하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방원이었습니다. 고려를 다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은 이 혁명파가 사실 고려에서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이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지만은 이 정몽주 보수파 신진 사대부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거의 이제 막 쇠퇴 직전에 막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양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보수파 신진 사대부와 만나면서 굉장히 이제 세력을 이제 억압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명파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막 자신들의 영향력이 좁아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몽주를 죽여서 혁명파를 다시 고려의 제1세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방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방원은 사실 본인이 가장 개국공신 중에 개국공신이다라는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려는 생각도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선에서는 뭔가 정치적 영향력이 좁아지니까 불안했던 겁니다. 근데 이 이방원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뭐였냐면 바로 이 이성계의 어떤 언행 때문이었어요. 이 언행이 뭐였냐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세자를 책봉한다고 했습니다. 이방원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신덕왕후 강씨의 아들 방석이를 세자로 맡는다는 거예요. 방석이는 8째 아들이거든요. 5째 아들 이방원 열 엄청 받죠.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신의왕후 한씨가 이성계 본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계비의 아들인 어린 방석이를 세자에 앉힌다는 것은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방원이 굉장히 이제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방원이 굉장히 불만에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신덕왕후 강씨랑 정도전이랑 짝짝꿍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측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왕권 중심으로 뭔가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도전은 신권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재상 정치를 펼치면서 더 나아가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 개혁과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미 알았던 겁니다. 이방원이. 그래서 이 정도전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죽였죠. 육묘의 날을 들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죽였습니다. 제1차 왕자의 날 때 이미 이제 정도전을 죽였고, 정도전을 비롯한 뭐 남은이든 누구든 그 일파를 모조리 이제 다 보내버렸습니다. 어디로? 그러니까 숙청을 단행한 거죠. 숙청을 단행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혁명파, 그러니까 고려에서부터 출발했던 이 혁명파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혁명파가 추구했던 개혁 역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이방원이 뭐 자기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정치를 운영했기 때문에 뭐 그것을 제가 뭐 잘못했다 잘했다 판단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결국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혁명파의 개혁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려 중기 때부터 이미 거의 이제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이 고려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점이 많았는데 공민왕이 뭔가 좀 개혁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민왕이 개혁을 저버리고 공민왕이 죽어버리니까 개혁이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더 큰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건문제적 등장하고 막 토지 막 전쟁문란 나르고 막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혁명파가 이를 개혁해보겠습니다 하고 등장을 해서 개혁들을 막 했어요. 막 했다가 이렇게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방원이 정도전을 치고 정도전파가 끝나면서 이 혁명파의 개혁도 끝나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개혁을 아무리 하겠다고 했지만은 이 개혁이 한 사람, 뭐 한 소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죽거나 없어지거나 어디로 가거나 반대 세력에 의해서 공격을 받으면 이 개혁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왜 개혁이 자꾸 좌절되는 것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개혁이라는 것들이 한 개인이나 뭐 한 소수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에는 어떨지 좀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해보면 통일을 단순히 그냥 뭐 통일됩시다. 통일
통일 잘 되고 있나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제 통일을 살아가고 뭔가 이 통일 속에서 이제 남북한 그 민들이 계속해서 이제 만나게 되고 또 남북한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삶 속에서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막 만나게 되고 해결하게 되고 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행복한 통일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회를 뭔가 변혁하고 뭔가 통일 한반도를 위해서 뭔가 준비한다고 한다면 우리 통일비가 단순히 나만 잘해서 통일비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비가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이 함께 개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고 장이 돼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이 되는 가운데에 각자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통일비 단체의 역할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개인의 삶 속에서 정말 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통일을 진짜 살아내기 위해서 난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나가다 보면 우리가 그 개인이 모여서 통일비가 이루어지고 그럼 이 통일비 내에서는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정말 한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뭔가 같이 통일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부분은 이 통일비가 장이 되기 위해서 개개인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과 통일비의 노력이 만나서 정말 다 같이 통일운동, 행복한 평화 통일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 한마디를 좀 덧붙이고 넘어가면요. 제가 이 고려 정치를 공부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지금 우리의 시점이 참 이 고려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도전의 상황과도 비슷한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뭐였냐면 이 정도전이 나중에 10년 동안 이제 거평국에서 유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배 당하면서 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그 10년의 그 시간 동안 공부하면서 이성계를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서 무인 세력과 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인 세력과 손을 잡게 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개혁을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전 이러한 상황들이 참 우리 통일비와 지금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역량을 갖춰야 되는 시기 반,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시기 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러한 시점에 놓여 있는 만큼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통일을 살아내는 것을 실천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